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업가로 태어나지 않았다. 손에 쥔 것도 기대받는 이름도 없었다. 가진 건 오직 일해보겠다는 의지뿐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한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구보다 많이 실수했고 누구보다 자주 무너졌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실수와 실패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스승이었다. 사람들은 성공한 뒤에만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박수 받지 못한 시간들, 실패 속에서 배운 그 시간들이야말로 진짜 자산이었다고. 내가 젊었을 때 첫 번째로 맡았던 공사에서 큰 사고가 났다. 자재는 부족했고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겠다며 떠났다. 그때 나는 밤새도록 생각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 그러나 다음 날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진짜 공부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무너지는 대신 배웠다. 이건 왜 실패했는가? 다음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나를 성장시켰다. 성공은 한 번의 영광이 아니라 수천 번의 반성 위에 쌓인 결과였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라. 인생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멈추지 않는 사람을 원할 뿐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정주영 회장은 처음부터 비범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나는 비범하지 않았다. 다만 끝까지 해보는 사람이었다.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엔 누구나 서툴다. 나는 목수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망치질 않아 제대로 못했다. 못을 박을 때마다 삐뚤어졌고 손가락이 멍들었다. 하지만 며칠 후엔 달라졌다. 왜냐하면 나는 남들보다 2배로 연습했기 때문이다. 결국 실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데서 자란다. 나는 가난한 시절 한 가지를 깨달았다. 사람은 실패로 배운 만큼 성장한다. 실패를 피하려는 사람은 결국 배움을 피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실패하면 도망가는 사람, 그리고 실패 속에서 배움을 찾는 사람. 나는 두 번째였다. 나의 모든 성공은 실패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내게 회장님은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한다. 운이 아니라 버틴 거요. 운은 잠시지만 버팀은 평생 간다. 어릴 적 나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다. 그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었다. 안 된다. 그건 무리다. 밭이 메마르고 비가 오지 않아도 아버지는 씨앗을 심었다. 나는 물었다. 이런 땅에 뭐가 나겠어요? 아버지는 말했다.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난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첫 번째 교훈이었다. 불가능한 땅에서도 시도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삶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든 일단 해보자고 생각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습관이자 오늘의 나를 만든 시작이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실패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나는 늘 똑같이 대답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 익숙해져라. 익숙해진다는 건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법을 아는 것이다. 나는 작은 실패를 겪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좋다. 이번엔 이걸 배웠다. 그렇게 하나씩 쌓인 경험이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언젠가 반드시 연결된다. 지금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나는 처음부터 현대를 세운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엔 우물 파는 사람, 쌀을 나르는 사람, 공사 현장에서 삽을 드는 노동자였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일을 배움의 현장이라 생각했다. 누구든 처음엔 작게 시작한다. 하지만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큰 일을 결정한다. 나는 쌀집에서 일할 때도 하루 종일 자루를 옮기며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이걸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옮길 수 없을까? 작은 일 하나에서도 개선점을 찾는 습관이 내 평생의 경쟁력이 되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가려 했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수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실수를 드러내고 함께 해결했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을 기다린다. 실패를 탓하기보다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을 기다린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늘 부족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해냈다. 나는 오늘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당신은 지금 부족해도 괜찮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된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 인생을 놓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인생은 준비된 자보다 움직인 자에게 미소 짓는다. 나는 준비가 부족한 채로도 늘 뛰어들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하려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 세상은 이미 달려가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시작이고
그 시작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완벽했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매일 성장했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비밀이었다. 완벽을 꿈꾸기보다 미완의 자신을 사랑하라. 그 불완전함이 바로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다. 실패는 결점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말하고 싶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매일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완벽에 가까워진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나의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끝까지 버티는 자의 힘이다. 넘어졌다면 괜찮다. 그러나 도망치지 마라. 버티는 자만이 길을 만든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그것은 내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첫 번째로 큰 부도를 맞은 날이었다. 은행은 대출을 끊었고 거래처는 모두 등을 돌렸다.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정 사장, 이제 끝났어. 도망쳐. 이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날 밤 나는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서류 더미를 바라봤다. 빚, 계약서, 미납된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그 모든 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치면 진짜 끝이다. 버티면 아직 살아있다. 나는 그 한 문장에 내 모든 걸 걸었다. 버틴다는 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을 유지하는 일이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자신을 믿는 일이다. 그때 나는 선택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내가 무너지는 건 괜찮지만 신용만큼은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 사정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오.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겠어. 어떤 사람은 내게 욕을 했다. 어떤 사람은 냉소를 지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믿어줄 수 있다면 나는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고 결국 나는 다시 일어섰다. 돈은 잃었지만 신용은 지켰고 신용은 결국 돈보다 큰 힘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도망친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거꾸로 했다. 더 깊이 들어갔다. 불이 난 집이라면 사람들은 문 밖으로 뛰어나가지만 나는 불 속으로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늘 생각했다. 회사는 나 혼자의 것이 아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인부들, 그들의 가족들이 내 책임이었다. 그래서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도망은 나 하나의 탈출이지만 버팀은 모두의 생존이었다. 나는 현장에 직접 내려갔다. 공장이 멈추고 직원들이 불안해하던 날이었다. 나는 기계의 먼지를 닦으며 말했다. 멈추지 마시오. 우리가 멈추면 이 공장은 끝이오. 하지만 버티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그 말에 몇몇 직원이 울었다. 나는 그 눈물을 잊지 못한다.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다. 버티는 자만이 희망을 가진다. 버팀은 체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육이다.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결국 그 근육이 단단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어느 겨울을 기억한다. 폭설이 내려 작업이 중단되었고 자재는 얼어붙었다. 모두가 오늘은 불가능합니다라며 돌아설 때 나는 포크레인을 몰고 직접 현장에 들어갔다. 차가 미끄러지고 바람은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의 경험이 내 평생의 철학이 되었다. 누구나 포기할 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긴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를 두려워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포기는 영원히 기회를 잃는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널 막겠느냐? 그 답은 언제나 같았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오직 내가 나를 포기할 때만 멈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해외 고객과의 대형 계약이 거의 성사될 뻔했지만 막판에 상대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는 큰 손해를 볼 위기였다. 직원들은 다들 낙담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회의실에 앉아 생각했다. 이게 끝일까? 아니, 내가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진 끝이 아니다. 다음날 나는 직접 그 나라로 날아갔다. 상대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대는 놀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포기하지 않는군요. 결국 계약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거래는 현대를 세계 무대로 이끈 첫걸음이 되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도 결국 길을 내어준다. 사람들은 버티는 걸 고통이라 말하지만 나는 달리 본다. 버팀은 생존의 기술이다. 인생은 결승선에서 승부가 나지 않는다. 그보다 먼저 끝까지 달려가는 자만이 완주한다. 그리고 완주는 재능이 아니라 의지다. 나는 그걸 믿었다. 내가 경영을 하며 수없이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내일 다시 오라.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공식이었다. 어떤 일도 어떤 위기도 결국 지나간다. 시간은 버티는 사람 편이다. 내가 성공한 이유는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다. 단지 남들보다 오래 버텼기 때문이다. 그게 전부다. 폭풍이 불 때 나무 중 일부는 뿌리째 뽑히지만 일부는 꺾이지 않는다. 그 차이는 강함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버틴다는 건 단단하게 버티는 동시에 유연하게 흔들릴 줄 아는 것이다. 나는 상황에 맞춰 생각을 바꿨고 문제를 풀었다. 버티되 고집스럽지 않았다. 그것이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진짜 시작이다. 도망치면 잠시 편해질지 몰라도 끝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버티면 시간이 지나 당신의 의지가 증명된다. 그 증명이 바로 신용이고 신뢰고 성공이다. 내가 남긴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세상은 결국 버틴 자의 것이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 버팀 속에서 내가 깨달은 더 큰 자산, 바로 신용의 힘에 대한 이야기다. 돈은 사라져도 신용은 남는다. 그리고 신용은 다시 세상을 바꾼다. 나는 평생을 살며 확신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잃으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보다 신용을 먼저 쌓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든 진짜 비밀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돈을 벌려 하지 않았소. 대신 신용을 벌었소. 그랬더니 돈이 따라왔소.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나는 자본이 거의 없었다.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았다. 그때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 그는 말했다. 정 사장, 당신 눈빛이 믿을 만하네. 돈은 못 믿어도 사람은 믿겠어. 나는 그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겼다. 신용은 종이에 찍히는 서명이 아니라 사람의 눈빛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내게 신용은 돈보다 무거운 부채였다. 어느 날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못한 적이 있었다. 나는 거래처 사장에게 직접 찾아가 머리를 숙였다.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이건 내 목숨 걸고 지키겠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하지만 꼭 약속을 지키시오. 그 말은 나에게 칼처럼 꽂혔다. 나는 그날부터 하루도 쉬지 않았다. 잠도 줄이고 밥도 거르고 일만 했다. 약속의 날이 되자 나는 손에 땀을 쥐며 그를 다시 찾았다. 돈을 전해주며 말했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정 사장,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아는군요. 그게 바로 신용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신용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다. 돈은 순간의 결과지만 신용은 평생의 평가다. 돈은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바뀌지만 신용은 세월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신용을 먼저 세웠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계약을 맺든 나는 상대방에게 먼저 신용을 보여주려 했다.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평판 하나가 수많은 문을 열었다. 나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신용이 있었다. 현대건설이 해외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사들과 맞붙어야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심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너무 작고 미약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는 작지만 약속은 지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본입니다. 그 말이 통했다. 그들은 결국 나를 믿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에 보답했다. 납기보다 빠르게, 품질은 더 높게. 그 결과 한국 기업은 약속을 지킨다는 명성이 세계로 퍼졌다. 그것이 훗날 현대가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돈은 빚져도 갚을 수 있지만 신용은 빚지면 평생 갚지 못한다.
신용은 한번 무너지면 그 어떤 재능도 노력도 소용없다. 세상은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다. 나는 가난할 때도 남의 돈을 빌릴 때 늘 이 마음으로 말했다. 빌리되 반드시 갚는다. 그 단순한 원칙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나는 이런 경험도 있었다. 1960년대 우리 회사가 큰 공사를 맡고 있었을 때였다. 갑자기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됐다. 직원들 월급을 줄 돈도 없었다. 그때 나는 은행으로 달려갔다.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담보가 없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 얼굴이 담보요? 내 이름이 담보요? 나 정주영이 여기 서 있지 않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회장님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돈을 빌릴 수 있었고 회사를 살렸다. 그건 돈의 힘이 아니라 신용의 힘이었다. 나는 신용을 이렇게 정의한다. 신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화다. 이 통화는 은행에도 없고 환율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 돈이 부족해도 신용이 있으면 문이 열리고 돈이 많아도 신용이 없으면 문이 닫힌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신용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다시 온다. 나는 실패해도 신용을 지켰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신용은 작은 약속에서 시작된다. 나는 늘 작은 일 하나에도 철저히 약속을 지켰다. 회의, 시간, 납품, 기한, 거래 조건 이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 신용을 쌓는 벽돌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큰 약속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오히려 작은 약속이 더 무겁다고 생각했다. 작은 신뢰를 지킨 사람이 결국 큰 신뢰를 받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신용이 깨진 순간 인생의 기반도 함께 무너진다. 신용은 기술보다 지식보다 심지어 돈보다 더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신용은 당신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신뢰로 기억되면 당신은 이미 부자다. 나는 세상에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돈으로 사람을 사지 마라. 신용으로 사람을 모아라. 돈으로 모인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떠난다. 그러나 신용으로 모인 사람은 끝까지 남는다. 그들이 함께하면 다시 일어서는 건 시간 문제다. 나의 세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신용은 돈보다 강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용은 잃으면 다시 벌지 못한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것은 신용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태도,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행동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두려움을 이긴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위기와 맞섰다. 그러나 나를 진짜 시험에 들게 했던 건 위기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늘 불안했다. 공사 현장에서 기계가 멈추면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정 사장,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순간마다 내 가슴은 요동쳤다. 하지만 나는 두려움을 감추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두려움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는 행동으로 그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머리로는 이길 수 없다. 몸으로 부딪혀야 한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 생각이 많아진다. 이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망설이는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자. 행동이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이었다. 1950년대 초 내가 처음으로 해외 고객을 상대하던 시절이었다. 영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한국 회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어조에는 불신이 섞여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준비가 되면 한다는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바로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 당시엔 영어도 유창하지 않았다. 통역 한 명만 데리고 우리는 그 낯선 땅으로 향했다. 런던 공항에 도착했을 때 겨울의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마음속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나는 겉으로는 침착했다. 미팅장에 들어서자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정 회장,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아직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의 방식입니다. 엄스레이.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들은 내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결국 계약은 성사됐다. 두려움을 이긴 건 능력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려 한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익숙해질 뿐이다. 나도 처음엔 두려웠다. 하지만 매번 그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내 친구가 되었다. 두려움은 나에게 경고했다. 조심하라. 그러나 동시에 나를 자극했다. 지금 멈추면 평생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두려움은 나를 살게 하는 신호였다. 나는 가난한 시절 쌀가게를 차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진 돈이 거의 없었고 빚이 더 많았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이 시국에 장사를 하다니 미쳤구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문을 열고 손님이 오지 않아도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켰다. 그러다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나는 손이 떨렸다. 그때 느낀 그 긴장감이 바로 두려움을 넘은 희망이었다. 두려움을 견디면 결국 희망이 보인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다. 두려움 없는 삶은 없다.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선 삶은 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행동이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앞두고 있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 하지만 나는 불확실한 길을 택했다. 왜냐하면 성장과 변화는 늘 불확실함 속에서 피어난다. 1970년대 우리가 중동 시장에 진출했을 때도 그랬다. 아무도 성공할 거라 믿지 않았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조선소를 짓는다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두려움은 남의 것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바람은 뜨겁고 모래는 눈을 태웠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입술이 말랐고 몇몇은 포기하려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고통이다. 도망치면 실패고 견디면 전설이다. 결국 우리는 해냈다. 사막 위에서 배를 띄웠다. 그것은 불가능에 맞선 행동의 승리였다. 내가 사업을 하며 배운 건 단순하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두려움을 등에 업고 걸어라. 두려움은 나를 무너지게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나를 앞으로 밀었다. 두려움을 피하려는 사람은 평생 그늘에서 산다. 하지만 두려움을 안고 걷는 사람은 결국 빛을 본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그만큼 진심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할 일조차 얻지 못한다. 나의 네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두려움을 이기려 하지 말고 두려움과 함께 걸어라. 두려움을 품은 사람은 신중해지고 신중한 사람은 끝내 성장한다.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새로운 길을 만든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길 위에서 배운 또 하나의 원칙을 말할 것이다. 바로 작은 약속과 작은 습관이 큰 부를 만든다. 사람들은 큰 목표를 세우지만 나는 작게 시작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내 인생을 바꿨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습관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큰 사건, 큰 결단, 큰 운명을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매일 반복한 작은 행동들 덕분이었다. 습관이 나를 만들었고 그 습관이 회사를 키웠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매일 아침 침대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습관은 사람의 태도요. 태도는 인생의 방향이요. 아침을 정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루를 다스릴 수 없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큰일 앞에서도 흔들린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습관 하나를 지켜왔다. 하루를 어제보다 1시간 먼저 시작하라. 서울에 처음 올라와 고철을 나를 때도 건설 회사를 세웠을 때도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남들이 잠자는 그 시간 나는 하루를 준비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세상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나를 다졌다. 누구보다 먼저 시작하는 습관은 결국 누구보다 멀리 가게 했다. 세상은 재능보다 꾸준함 앞에 무너진다. 나는 재능이 남보다 뛰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오래 꾸준히 성실히 버텼다. 습관이 나를 지켜주었다. 현대건설을 세운 초창기 시절 직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매일 새벽 회의를 했다. 그때 나는 늘 물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는가? 어느 날 한 직원이 말했다. 회장님, 하루 만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루는 작지만 365일이 모이면 기적이 된다. 그 기적은 결국 현대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새겨졌다. 나는 돈을 모으는 습관보다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먼저 익혔다. 부자가 되려면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나는 사소한 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회사가 커진 뒤에도 나는 회의실 불을 스스로 끄고 나왔다. 어느 날 한 간부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런 작은 전기세가 무슨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작은 돈을 아끼지 못한 사람은 큰 돈도 금세 잃는다. 돈은 정직하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그릇을 드러낸다.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로 드러난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리고 습관은 훈련이 아니라 신념이다. 습관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꾸준할 수 있다. 나는 늘 가난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밥 한 끼를 아껴서 공사비에 보탰던 그때 지친 몸으로도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은 나아질 거다라고 되뇌던 그 습관이 결국 내 철학이 되었다. 나는 매일 저녁이면 그날의 실패를 기록했다. 오늘 무엇을 놓쳤는가? 누구에게 잘못했는가? 내일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습관은 나를 냉정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다. 성공한 사람은 계획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습관으로 승부한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습관은 사람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바꾸지 못하면 인생도 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습관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도전을 습관으로 만든다. 그 차이가 10년, 20년 뒤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된다. 나는 늘 새벽을 습관으로 삼았다. 그 시간에 나는 나를 정리했고 회사를 구상했고 세상을 바꿀 계획을 세웠다. 그 시간의 누적이 결국 내 인생의 자산이 되었다. 습관의 힘은 위기 때 더 드러난다. 1979년 중동 프로젝트 도중 자금난이 닥쳤다. 모두가 불안해했다. 그때 나는 평소 하던 대로 새벽 5시에 회의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 위기 속에서도 평소를 잃지 마라. 그 말에 직원들의 얼굴이 바뀌었다. 습관은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준다. 그게 바로 부자의 차이다. 가난한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만 부자는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 나는 돈을 모으는 비결을 이렇게 요약한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돈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라. 그 자리는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성실함, 신뢰, 절약, 계획, 이 네 가지가 쌓이면 돈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간다. 돈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들에게는 틈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성공에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법은 있다. 그건 바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가진 수많은 자산 중 가장 큰 자산은 공장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다. 그건 내 습관이었다. 습관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지금도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루를 바꾸려 하지 말고 습관을 바꾸라. 습관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성공은 결코 단번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이루어진다. 나의 5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부자는 거대한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전할 이야기는 이 모든 습관의 바탕이 되는 한 가지 정신이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다. 습관은 반복에서 오지만 책임은 신념에서 온다. 책임 없는 사람은 습관을 이어갈 수 없고 책임 있는 사람은 끝내 세상을 바꾼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다. 때로는 그 결정이 회사를 살렸고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박이기도 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남 탓을 하지 않았다. 잘 되면 내 책임, 안 되면 더 내 책임이었다. 나는 일찍 깨달았다. 책임을 피하는 순간 인생은 멈춘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책임에서 나온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만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내 인생의 6번째 원칙이었다. 나는 가난한 시절부터 책임을 배웠다. 쌀 한 대박을 빌려도 반드시 갚았다. 눈보라 치는 겨울에도 빚을 갚으러 갔다. 그때 동네 어르신이 내게 물었다. 이 추운 날씨에 꼭 지금 가야 하겠니? 나는 말했다. 약속은 날씨보다 무겁습니다. 그게 내 1번째 책임의 훈련이었다. 그 작은 책임이 쌓여 큰 신뢰를 만들었다. 세상은 결국 책임지는 사람을 믿는다. 책임이란 말은 무겁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무기였다. 현대건설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맡은 공사에서 벽이 무너지고 자재가 부족해 공정이 멈춘 적이 있었다. 직원들은 내게 물었다. 사장님, 이건 자재업체의 잘못 아닙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소. 계약한 건 우리요. 책임도 우리고요. 그날 밤 나는 직접 벽돌을 나르며 인부들과 함께 일했다. 그 모습을 본 하청업체 사장은 울었다. 회장님, 제가 다시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번은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을 때였다. 담보가 부족해 은행 지점장이 머뭇거렸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이름이 담보요. 내가 쓰러지면 회사도 끝이요. 하지만 나는 쓰러지지 않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신뢰가 생긴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국 신용을 얻는다. 신용은 돈보다 강하다. 책임은 나를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움직이게 했다. 사람들은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실패하면 욕먹을까봐, 손해볼까봐.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실패는 괜찮다. 다만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 내가 실패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책임감이었다. 그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한 힘이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당시 나는 수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과 함께 사막에 있었다. 그곳은 50도를 넘는 더위, 모래폭풍, 물 한 방울 구하기 힘든 곳이었다. 어느 날 파이프라인이 폭발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났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본사에서는 연락이 빗발쳤다. 그때 모두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 책임이다. 그 순간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바로 복구 작업을 지휘했다. 그 사고는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책임을 피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나를 더욱 믿었다. 그 후로 우리 회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회사로 불렸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책임 없는 사람은 상황에 휘둘리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한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책임을 진다는 건 패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권리를 얻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젊은 임원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다. 그는 두려운 얼굴로 내게 와서 말했다. 회장님, 제 잘못입니다. 회사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책임을 인정한 그 순간 넌 이미 절반은 이겼다. 그 후 그는 밤낮으로 일해 그 프로젝트를 회복시켰고 10년 뒤 그는 회사의 핵심 임원이 되었다. 사람은 실패로 무너지지 않는다. 책임을 피할 때 무너진다. 책임은 단지 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도 있다. 나는 내 직원, 내 가족, 내 나라에 책임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의 방향을 사람을 살리는 일로 정했다. 도로를 놓을 때 나는 단순히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잇는다고 생각했다. 배를 지을 때도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띄운다고 믿었다. 책임이 없었다면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책임이 나를 쉬게 하지 않았어. 책임이 무거울수록 나는 더 강해졌다. 책임이 많을수록 나는 더 명확하게 보였다. 책임은 짐이 아니라 방향이다. 책임이 없으면 방황한다. 책임이 있으면 비로소 길이 보인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책임을 두려워하지 말라. 책임은 당신을 망치지 않는다. 책임은 당신을 단련시킨다. 일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 책임을 진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어떤 실패도 이겨낸다. 내 6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만든다. 책임을 진 사람만이 진짜 리더가 되고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 무너진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전할 것은 책임을 다한 뒤에도 내가 놓치지 않았던 마지막 가치, 바로 사람을 믿는 신념에 대한 이야기다. 기계도 돈도 계획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사람을 믿는 마음만은 나를 끝까지 버티게 했다. 그 신념이 없었다면 나는 정주영이 될 수 없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장 큰 원칙 중 하나는 이것이다. 돈보다 사람을 믿어라.
세상은 자본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그 자본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나는 공장보다 사람을 먼저 세웠고 철보다 믿음을 먼저 다졌다. 그게 나의 7번째 비밀이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철학이자 사업의 근간이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사람을 잘 믿는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칭찬이라 했고 어떤 이는 어리석다고 했다.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더 믿어야 한다. 믿음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 누군가를 의심하면 그 사람은 더 작아지지만 믿어주면 스스로 커진다. 나는 그걸 수없이 봤다. 1950년대 내가 건설업을 시작했을 때였다. 현장 소장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기술은 좋지만 늘 실수를 했다. 자재를 잘못 발주하고 일정을 놓치기도 했다. 주변에서는 그를 해고하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불렀다. 자네는 일을 두려워하나? 그는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오늘부터 자네에게 더 큰 책임을 주겠네. 사람들은 놀랐다. 실수를 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다니.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은 신뢰를 받을 때 성장한다는 것을. 그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켰다. 몇 달 후 그는 회사의 가장 믿음직한 인물이 되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확신했다. 사람은 믿어야 비로소 일어선다. 나는 인간을 경영의 중심에 두었다. 기계는 정직하지만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잘라서 버릴 부품이 아니다. 닫고 다듬고 세우는 존재다. 실패한 직원이 있으면 나는 먼저 그를 불렀다. 왜 실패했나? 이유를 들은 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좋다. 이번엔 성공할 차례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눈빛은 달라졌다. 나는 그 눈빛에서 성장의 싹을 봤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는 뜻이다. 물론 믿음에는 고통이 따른다. 나도 수없이 배신당했다. 도망간 직원도 있었고 약속을 어긴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믿는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기에 믿음이 더 소중하다. 믿음이란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서로를 붙잡는 약속이다. 나는 그 약속을 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을 믿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서 나는 그 믿음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당시 프로젝트는 초대형이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문제투성이었다. 설계도 틀리고 자재는 제때 도착하지 않았고 인력은 부족했다. 나는 한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그곳으로 갔다. 밤 11시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현장에서 나는 피로에 찌든 엔지니어들과 마주했다. 그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자네들은 나를 믿나? 그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답했다.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새벽에도 일했고 폭염 속에서도 버텼다. 결국 우리는 기적처럼 그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믿음은 명령보다 강하고 돈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함께 책임진다는 뜻이었다. 나는 직원의 실수도 내 탓이라 했다. 사람을 탓하지 마라. 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이다. 그 말을 듣고 직원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 책임을 다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선순환이었다. 신뢰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회사를 바꾼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다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고 배운다. 나는 그 변화의 힘을 믿었다. 한 청년이 내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회장님, 사람을 믿었다가 실패하면 어쩌죠? 나는 대답했다. 사람을 안 믿어서 실패하는 게 더 크다. 배신의 상처는 남지만 불신의 벽은 모든 것을 막는다. 나는 상처를 택했다. 왜냐하면 상처는 아물지만 불신은 평생 남기 때문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 덕분에 현대는 오늘의 현대가 되었다. 그들은 천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성실했고 진심이었다. 나는 그 진심 하나를 보고 믿었다.
그 믿음이 회사를 움직이고 나라를 일으켰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믿음을 잃지 마라. 믿음은 인간의 마지막 자본이다. 기계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도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 그것이 진짜 자산이다. 나의 7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사람을 믿으라. 믿음은 실패보다 강하고 불신보다 오래간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세상에 드러난다. 믿음을 주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얻는다. 그리고 믿음을 얻은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지탱해준 가장 본질적인 힘에 대해 말할 것이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의지였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끝까지 남았던 단 하나의 힘. 그게 나를 정주영으로 만든 진짜 이유였다. 사람들이 내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이 단순한 한마디에 내 인생이 모두 담겨 있다. 나는 똑똑하지 않았다. 대단한 배경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누구보다 오래 버텼다. 그것이 나를 만든 힘이었다. 세상은 재능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결국 의지가 모든 것을 이긴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다.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다. 쌀가게를 할 때는 빚더미에 눌렸고 자동차 회사를 세울 때는 나라가 우리를 믿지 않았다. 조선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전 세계가 비웃었다. 배 한 척도 못 만든 나라가 어떻게 조선소를 지을 수 있겠는가?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나를 자극했다. 그래, 너희가 불가능이라 말하는 그 일을 내가 해내겠다. 의지는 분노에서 시작되기도 한다. 분노는 무력감의 불씨를 의지로 바꾸는 힘이 있다. 나는 세상에게 수없이 거절당했지만 한 번도 그 거절에 무릎 꿇지 않았다. 처음 조선소 건설 자금을 구할 때 일본의 한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의 계획은 꿈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모든 위대한 일은 꿈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에 그들은 조용히 웃었다. 그러나 나는 웃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모든 담보를 걸었다. 내 집, 내 땅, 내 전 재산을 내놓았다. 내가 망하면 나 혼자 망한다. 하지만 성공하면 나라가 산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다. 내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의지였다. 의지는 말로 만드는 게 아니다. 몸으로 증명해야 한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입에서 놓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말을 나의 상징처럼 여겼다. 정주영 회장 이코라면 된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다. 그건 내게 있어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절망의 순간일수록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면 된다. 지금은 힘들지만 반드시 길이 있다. 그 믿음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람은 2번 죽는다. 한 번은 육신이, 또 한 번은 의지가 꺾일 때다. 나는 2번째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몸이 지쳐도 마음이 버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 삶은 그 증거였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버티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현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였다. 처음 몇 년간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차는 팔리지 않았고 언론은 조롱했다. 싸구려 차, 기술력 없는 회사, 모든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직원들이 낙심할 때마다 말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단지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다. 그 말에 모두가 다시 일어섰다. 의지는 전염된다. 리더의 의지가 꺾이면 조직은 무너진다. 하지만 리더가 끝까지 버티면 그 불씨는 모두에게 옮겨붙는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성공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의 것이다. 빠르게 성공한 사람보다 오래 버틴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세상은 끊임없이 시험을 던진다. 포기하는지 견디는지를 보기 위해서다. 그 시험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내게 있어 의지는 재능보다 돈보다 운보다 강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고 기회가 없을 때 기회를 만든다. 나는 의지를 이렇게 정의한다. 의지는 환경을 이기는 습관이다. 추위 속에서도 일어나고 비난 속에서도 나아가는 습관. 그 습관이 나를 인간 정주행으로, 기업인 정주행으로 만들었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안 된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 말은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말은 현실이 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내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믿을 수 있었다. 세상은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 냉정하다. 하지만 단단한 사람에게는 결국 길을 열어준다. 나는 여러 번 무너졌지만 한 번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끝이라고 믿는 순간 진짜 끝이 된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다시 시작이 된다. 그게 내 철학이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았다. 똑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의지의 크기에 따라 인생은 달라졌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패로 주저앉았고 어떤 사람은 10번을 넘어도 다시 일어섰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의지였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다.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불을 만든다. 나는 나 자신에게 수없이 다짐했다. 끝까지 가라.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 다짐이 내 발을 다시 움직였다.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서도 눈보라치는 현장에서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길 끝에서 나는 깨달았다. 의지는 인간이 가진 마지막 자산이다. 모든 것을 잃어도 의지가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이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결국 이긴다. 엔드바. 포기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버틴 사람은 반드시 얻는다. 길이 막혀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힘들다면 아직 끝이 아니다. 끝까지 버텨라. 포기하지 말라. 당신의 의지가 바로 당신의 운명이다.